동물 보건 부문의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동물 사료 그리고 사료 안전성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동물 복지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다니엘라 님께서는 또 FAO의 지속 가능한 가축 테크니컬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다니엘라 바타글리아 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장님 너무나도 훌륭한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FAO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자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덱스 특별위원회를 기념하여서 한국에 방문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러한 리더십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AMR 저감을 위한 성공 사례라든지 그러한 시스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오늘과 내일 있는 발표를 통해서 저의 동료분께서 FAO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왜 저희가 항생제 내성을 가축에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AMR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항생제 내성의 가축 업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축업의 AMU에 대해서는 과거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축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축 생산량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 그리고 중소득 국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인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가축 생산량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미미한 수치일 수는 있겠지만요. 글로벌 가축 생물량은 2040년까지 15% 증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 종에 대해서는 종별로 저희가 증가량이 다릅니다. 특히 가금류의 생산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제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물 출처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육류 생산 전망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육류 생산 역시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저희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되게 보기 어려운 그림이긴 하지만 이 정보는 FAO 통계에서 비롯된 수치입니다. FAO는 팔스타드라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96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각국에서 연간 통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업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실제로 가축업에서부터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40년까지 25% 정도 가축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저자들이 제공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은 바로 가축 생산에서 항생제 사용 글로벌 추이고 이러한 추이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보시면 두 지역에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중국 역시도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지도를 보셨고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특히 초기 조사에 보면요. WHO의 초기 자료를 보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동물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인데요. 2021년 기준 약 88만 8천 톤의 항생제가 이 축산업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고되었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는 실제로 항생제 사용이 저감이 발생했는데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20%가 감소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는 대부분 아메리카와 유럽, 아태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각각 9%, 6%, 0.7%씩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은요. 같은 기간 내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179%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AMR에 대한 억제 조치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이러한 조치들이 적용이 되어서 항생제 사용이 저감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항생제 사용 저감은 항생제 내성의 저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WAH OR에 보고하는 국가들의 70% 경우에는 성장 촉진용 항생제 AGP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36개국은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AGP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적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항생제 사용이 가축업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 22%의 항생제가 인체용 최우선순위이며 40%는 인체에게 매우 중요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를 가축에 사용을 할 때 특히 성장 촉진용으로 사용할 때 이러한 인체에 중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전 발표에서 이 항생제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중요성은요.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은 약 80%의 동물에게 사용된 항생제가 대사되지 않고 환경에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토양이라든지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는 곧 식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물 생산은 푸드체인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인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기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특히 무리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장 촉진용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체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할 때 특히 가축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MR은 국제 도전 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공동의 행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민간업체와 그리고 부처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해결해야 할 위협입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AGP가 좋지 않은 위생과 사양 관리, 특히 사양 관리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가축을 기를 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측면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좋은 동물 사육 방식을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위생을 개선시키면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양 관리를 하게 된다면 특히 AGP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이점에도 기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윈윈한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 등등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인체에서 인체로 전파되는 감염을 막는 등 저희가 좋은 우수한 사양 관리 그리고 사료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양한 이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 사료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축산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동물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저감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실제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가능성을 동물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영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게 된다면 동물들이 주요 기능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숙주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를 통해서 저희가 AGP 등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을 저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백신부터 영양, 안전성 향상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육 및 사료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항생제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재적으로 유해한 오염물질인 병원선균이라든지 등을 사료에서 없앨 수가 있고요. 또 항영양인자를 사료에서 없애는 것이고 또 음용수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료의 품질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사료들이 생산성을 또 보충할 수 있고 충분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고 또 장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질의 사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 사료 원료를 사용하거나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가공 방식을 적용하여서 이 사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동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생제 사용, 특히 AGP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O는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또 공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여서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이러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고요.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여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생제 저감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더 나은 영양소 제공을 통해서 또 사육 방식을 통해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식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FAO 전문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요. 동물에 대한 영양적인 생리학을 알게 된다면 저희가 이 영양을 최적화하고 또 사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동물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동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또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를 공정하는 방식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료 첨가제와 원료도 기능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들이 생애 시기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젖을 때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바뀔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영양에 집중을 해서 초유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영양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각 생애 주기에 맞는 영양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라든지 변천기 그리고 가축 단계, 생산 단계 등에 대한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사육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요. 사료 공정 기술뿐만 아니라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제 등등이 영양적이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료 첨가제에 대한 목록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물을 위한 더 건강한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했고요. 펩타이드부터 프리프로 포스트파라 신바이오틱스, 유기산, 점토광물, 규산염, 효소 등등 정말로 장 건강을 도모하는, 향상하는 다양한 첨가제 목록입니다. 그리고 FAO 발간물에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물성 제품 및 추출물, 저희가 피토제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토제닉 제품들이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국가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이 피토제닉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토제닉이 항생제, 특히 AGP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충분히 진행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영양적인 인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선 검토한 이후에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이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그리고 농가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이점을 얻고 있는지도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FAO에서는 웹 기반 저장소를 개발했는데요.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다양한 언어와 지역별로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을 그리고 자료들을 저희가 받고 싶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라든지 등을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덱스에서 특히 코덱스 알레멘타리오스에서 특히 한국의 특별위원회를 주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코덱스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관행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저의 동료께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FAO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히 레노팜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이에 대해서 내일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동료분께서는 AFO의 노력을 국가 차원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노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발간물이라든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의 모든 자료들은 FAO 공식 웹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